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 등을 발표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겨냥해 불량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가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끌어낸 건 8년 만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일본이 제재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일본 측은 안보와 무역 문제는 별개라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대로 따지면 징용 문제와 무역은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 둘을 엮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강요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강요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가기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今まで通り粛々と運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 심사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기를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강요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次元の違う問題だと思いますので、全く次元の違う話だということ。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거래 품목들을 전수조사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도 마련됐다는데요. 이승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센터입니다. 상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연락. 하루 상담만 평균 200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HSK 코드나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데요. 모르세요? 백색 국가 제외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일 수입 상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일본의 규제에 별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정받는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본이 그 규제를 풀어버리면 금전적 일본 제품을 쓰기도 한국 제품 쓰겠네요. 센터에선 1:1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책 회의를 수시로 열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땠어요? 현장 가보셨더니 우선 채택해달라는 그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정부는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뽑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12,000여 곳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파악한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사항에 맞춰 지원 정책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집만 빼고는 거의 모든 장소를 다 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2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든 의혹에 연루된 장소라면 싹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여 곳, 동시다발적 대규모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먼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지급 관련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딸인 조 씨의 입시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와 부산대, 장학금 문제는 서울대와 부산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6학기 동안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취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와 공주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때문입니다. 또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처남의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모두 압수수색했고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과 경남교육청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 고발은 모두 11건. 후보자 자택을 뺀 사실상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정치권도 어제 예상치 못한 검찰 움직임에 화들짝하고 반응을 냈습니다. 제일 민감했던 건 민주당 측인데요. 청문회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도 모자라고 이건 특검을 가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부딪힐 텐데 당장 증인 채택 문제, 예컨대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겁니다. 이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는 내용도 논평에 등장했는데 그만큼 검찰을 향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범죄 혐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압수수색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또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수사를 방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날짜는 다음 달 2일과 3일로 확정됐지만 그 청문회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까지 25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가족을 모욕 주는 비열한 정치라고 반대합니다.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증인 채택이 합의돼야 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과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파업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건 8년 만의 일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자며 노와 사가 함께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가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끌어낸 건 8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 새벽 0시에 가깝게 울산 공장에서 최후 교섭을 벌인 끝에 의견 절충에 도달한 현대차 노사는 임금 4만 원 인상과 성과급 150% 인상, 일시금 30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7년을 끌어오던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해 각종 수당 등으로 복잡했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현대차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쟁의 투표 가결로 파업의 길을 열어뒀지만 대외 요인을 고려해 두 차례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연장해왔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 현대차 노사는 차량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상생 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 노조조합원 총회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한 농가에서 70대 남성이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의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지하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나 한때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신발과 모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도 선명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서 72살 윤모 씨가 이웃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농부인 윤 씨가 이웃 부부가 사유지에 설치해 운영하던 포도갑판대에 막혀 트랙터 이용이 어렵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윤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건물 지하에 연기가 자욱하고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지하 1층 차량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같은 층에 있던 사우나 이용객 등 50여 명이 대피하고 차량 부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게차 위로 검은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시 평동산단 한 공장 부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지게차 4대가 전수되는 등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정 중이던 지게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의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44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레일러 충돌로 생긴 파편이 튀어 뒤따르던 차량 4대가 파손됐고 경부고속도로 증학터널 주변 서울 방향 도로 통행이 30분간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일컬어 불량 행동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여러 도발들에 대해 계속 눈을 감아주던 그런 기존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제스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제한군인의 행사에 참석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주의를 언급했습니다. 무역과 안보 등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미국주의라며 그 사례로 이란, 중국, 북한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해 불량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2일 해외전쟁 참전 제한군인 행사에서도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기보다는 보수주의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로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할 만한 대북 제재라는 표현은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We galvanize global supp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다만 이번 발언은 지난 23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북미 협상의 회방꾼, 독초로 규정하며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주목됩니다. 북미 협상을 책임지는 두 외교수장이 이른바 티포텐, 거친 발언을 서로 주고받은 셈으로 현재 북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규탄 성명은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도로 나왔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미국은 역시 이번에도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계속 활동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산팔로스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상업 위성 사진들의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과 농축 공장에서 폐기물 누출량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저지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관련 청문회 내용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호흡기를 낀 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말할 수도 없어 남편이 대신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첫 진상규명 청문회. 특조위는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7년 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들이 검찰과 공정거래위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 보상 소멸시효를 늘리는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야당 측 의원 등에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김앤장 의견서 공유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회사 임원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조사안에 대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공정위가 기업들과 유착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 과장 광고를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는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엔 옥시레킷 벤키저와 LG생활건강 등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군부대 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증언과 정부의 피해자 구제 방해 정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KT 부정 채용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을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늘 열립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직접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6번째 공판에서 서유열 당시 KT 홈 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중요 진술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 계약직 입사 직후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만났다는 진술입니다. 법정에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김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고 얼마 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그리고 서 전 사장 등 3명이 저녁을 함께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내 딸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 전 회장이 잘 챙겨보라고 서 전 사장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둘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의 딸은 그 이듬해 KT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런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일방적 진술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지방이 녹으면서 살이 빠진다. 이런 지방분해 주사 놔준다는 병원이 많습니다. 일부는 자체 개발한 성분이라며 수백만 원을 더 받기도 하는데 주사제 성분을 KBS가 직접 입수해서 전문가들과 분석해봤습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비만 클리닉. 평일 낮인데도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원하는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지방이 녹아 살이 빠지고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세포를 조각을 내서 배가 노폐물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시술이에요. 얘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시술하고 체중 유지만 잘해줄 거예요. 시술 비용은 부위당 10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입소문이 난 A 의원의 경우 배와 옆구리, 등살 등 내 부위에 6번 시술을 하는데 무려 1,04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병원들은 효과가 확실하고 안전한 시술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부위
오신 분들도 만지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반드시 크리트를 무조건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뱃살을 빼기 위해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던 박모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아래 그 생식기 주위부터 해서 심하게 붓더라고요. 멍이 좀 들거나 좀 부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시술한 의사는 알레르기 반응일 뿐 부작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에 붓기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해서 일반인 분들은 주사 성분을 물었지만 병원 측은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서 사후에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고요. 병원 기밀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를 보기 어렵고요. 해당 병원이 특허청에 등록한 주사제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은 식염수, 나머지는 L카르니틴, 페니라민, 리도카인 등인데 전문가들은 지방을 분해하는 약물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성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이 국소적으로 주사 몇 방에서 딱딱 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없으니까. 보건당국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처방과 시술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광주는 28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좁고 긴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대는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는데요. 제주 남부지방으로는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 이상, 호남 남해안과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 남부는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3.7도, 안동이 19.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원주와 안동이 28도, 대전과 대구는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도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자기 딸 논문을 대필시키고 그 딸은 그걸 이용해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가 결국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2017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의 단독 저자는 당시 대학 학부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논문 성과가 바탕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논문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인 성균관대 이모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 실험을 하고 논문도 대신 쓰게 한 의혹이 KBS 보도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약간 뭐 인증샷 개념으로 와서 이제 실험하는 척하면서 사진만 좀 찍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서울대가 최근 이전 교수의 딸에 대해 치의학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혹이 드러난 지 반년 만입니다.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기초로 한 합격은 부당했음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입학 취소는 퇴학과 달리 입학 사실과 학적 자체가 소멸되는 조치입니다. 진학을 노리고 허위로 논문 저자 이름을 올리는 일부의 검은 관행에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연구윤리를 얼마나 지키느냐라는 게 사실 연구 책임자의 어떤 인격이나 좀 재량에 맡겨져 왔던 부분이 커요. 검증하기도 어려웠고. 어머니 이전 교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입학 취소 조치에도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지병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평소 약물 사용을 극도로 조심해온 환자가 끝내 잘못된 약물이 처방되는 바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해당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진희정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의사의 문진 시간을 기록한 다큐 영화입니다.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나온 시간은 31초 후, 그 다음 41초, 29초, 29초. 대기 시간보다 짧은 진료는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허무해요. 아침 일찍인데 9시에 예약을 하고 여기서 아침 일찍 서둘러 가잖아요. 거의 교수님 보는 시간은 진짜로 10초,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프고 어떻게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물어고 노냐 예스냐 그것만 해. 2016년 보은의 한 병원에서 특정 약물에 부작용이 있던 50대 남성이 이 성분이 든 주사를 맞고 2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평소 지병을 알아 부작용 약물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 다닐 정도로 주의를 기울였지만 발목 부상으로 찾아간 병원의 의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병력이나 투약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물론 기본 확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에게 점검 항목을 준수하게 해 환자의 목숨을 살린 한 의료기관의 모범 사례를 들며 유족에게 병원 재단이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전 문진표 작성이나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를 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해서 의료계조차 일부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3분 진료 관행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일본과 함께 계속 양자, 다자 안보 협력을 추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지국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금철현 기자, 방금 전에 보도된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언급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일단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 협정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협정이 오는 11월 종료되기 전까지 미국이 재연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협정 연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일 간 균열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의 통합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독도 방어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KBS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독도 방어에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무부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지칭하면서 주권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우리도 잘 아는 제약업체죠.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마약성 진통제 중독 피해와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마약성 진통제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에 대해서 사실상 의사와 환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의 내용, 그리고 의미를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피오이드란 이름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에는 대표적으로 펜타닐과 모르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가량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7년까지 20년 동안 이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3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클라호마주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이 오피오이드 중독 피해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I am entering an abatement plan that consists of costs totaling $572,102,028. 오클라호마주에서만 지난 19년 동안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제약사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오피오이드 중독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도록 방조해 의사와 환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Defendants caused an opioid crisis that is evidenced by increased rates of addiction, overdose deaths, and neonatal abstinence syndrome in Oklahoma.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오남용 관련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2천여 건에 달해 이번 판결은 미국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지중해에서 난파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리비아 해안을 출발해 유럽으로 가던 배가 침몰해 60여 명이 구조됐지만 적어도 40명은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수단과 이집트, 모로코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들어서만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사람들이 9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트랙터 한 대가 쿠바의 한 담배 재배 지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끌고 가는 짐수레에 올라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짐수레는 다름 아닌 이동식 수영장이었습니다. 혹독한 카리브해의 더위에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했다는데요. 트랙터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는데 음식이나 음료를 들고 타서는 안 되고 발은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올챙이들 보이시나요? 멸종 위기에 처한 개구리 번식을 위한 연구가 체코의 한 동물원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개구리의 서식지는 유럽이 아니라 남미인데요.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위치한 남미 최대 규모의 호수 티티카카호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천식과 기관지염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페루에서 인기 있는 주스의 주 성분으로 애용되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식용이 금지됐지만 이 관습은 여전히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시골 마을의 한 교회 목사가 수십 년 동안 교인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9명에 이르는데요. 해당 목사는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승길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의 한 교회. 30년 넘게 이곳에 담임 목사를 맡아온 A씨가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웬일을 두고 막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괴롭혔으니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 내 마음대로 못했죠. 말도 지대로 못하고. 경찰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올해 4월까지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9명. 교회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별장 등에서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권위에 눌렸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오랜 세월 침묵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건강 혐의가 적용되는 피해자가 있었고 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피해자가 있고. A씨는 일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앙심을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일은 있었어도 강제적인 추행이라든가 그런 것이기는 전혀 없어요. 천국을 뭐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다 모함이고 그런 말 입밖에도 낸 적 없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궁궐을 드나들면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걸 배운 적은 없지만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경복궁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해왔는데요. 더불어 신비로운 풍경까지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궁궐. 그 어울림 속에서 신비로운 풍경은 더 빛을 발합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궁궐의 고고한 멋은 변함이 없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무생명들을 넉넉한 품 안에 보듬습니다. 경복궁의 내밀한 풍경을 담은 이 사진들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호준 씨의 작품입니다. 10년 전 가족과 함께 찾은 경복궁에서 운명처럼 그 특별한 매력에 빠졌고 그 뒤로 틈만 나면 찾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경복궁이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무척이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썼습니다. 자칭타칭 궁궐에 미친 남자가 열정을 쏟아낸 작품들. 궁궐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 자신이 만난 경복궁을 많은 사람과 공유해온 이 씨. 이제 첫 전시회를 열어 그동안 완성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저에게 궁궐이란 친구이자 인생입니다. 경복궁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궁궐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다른 애정과 열정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복궁의 매력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간혹가다 고깃가게에서 한우 한 근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광고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등급을 거짓 표시해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거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를 안 했어요. 지금 혼자서 일하는 거예요. 수입육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소고기인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우 600g 한 근에 9,900원. 이 업소는 50개월 이상 지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고기를 팔면서 싼 값만 내세웠습니다. 품질 좋은 한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중에서 파는 소고기 1,100여 건을 유전자 검사해보니 100건 이상이 엉터리였습니다.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인 경우가 많았고 수입 소고기나 유구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경우도 21건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라벨지를 출력하는 그런 전산에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번거로워서 또는 뭐 귀찮아서 그 이력 번호를 제대로 바꿔놓지 않았다. 어떤 소고기인지 정확히 알고 사려면 이력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육과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검색하면 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손님을 가장한 단속보조원, 이른바 주부 미스터리 쇼퍼와 함께 한우 부정 판매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내에서는 성분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아예 효능이 없는 중국산 한약재를 들여와 전국 약재 시장과 한의원에 유통한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품질 검사 탓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도 통관돼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단속반이 경기도에 있는 한 한약재 수입업체의 보관 창고를 덮칩니다. 창고 가득 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자루를 찢자 조개 껍데기를 잘게 자른 듯한 진주모가 나옵니다. 진주모는 진주를 감싸고 있는 진주 껍데기 안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효능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입니다. 수입업체는 이 진주모를 20배나 더 비싼 정상 한약재인 진주로 속여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렇게 불법 수입한 중국산 가짜 한약재는 모두 3천여 톤으로 시가 127억 원에 이릅니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 오가피와 홍화, 계피, 맹문동, 돼지감자와 현삼, 백출 등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당귀 같은 일부 한약재에서는 기준치를 100 가까이 웃도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중국산 한약재는 서울 경동시장과 경북 영천, 부산 등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샘플링 검사용 한약재를 전면에 배치해서 그 품질 검사 기관에 검사 요원들이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검사용 샘플로 채취될 수 있도록.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하고 통관 대행업체와 보세창고업체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폐 그물에 걸린 국제 멸종 위기종 붉은 바다 거북과 푸른 바다 거북이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요즘 폐 어구에 걸리거나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멸종 위기종 거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구조에 나선 해경이 그물에 걸린 붉은 바다 거북에 연신 바닷물을 뿌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물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가로 115cm 크기의 국제보호종 붉은 바다 거북입니다. 같은 그물에 걸려있던 길이 50cm의 멸종위기종인 푸른 바다거북은 목이 그물에 완전히 끼었습니다. 곳곳에 철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안가를 산책하던 관광객에게 발견돼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바다거북들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이 붉은 바다 거북이 회귀용류가 어떤지 위성 측정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관찰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죽거나 폐어구 등에 걸린 채로 발견된 국제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은 지난해 7마리에서 올 들어 벌써 15마리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어구에 산채로 걸렸다가 구조된 거북 7마리는 치료 과정 등을 거쳐 방류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농업 지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열대성 과체류로 전남 나주나 충남 부여 등에서 많이 재배되는 멜론이 이젠 경기 북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석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비닐하우스. 큼직한 멜론들이 줄기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올해 처음 멜론 재배에 뛰어들게 된 것은 충분한 경제성과 전망성.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시범 재배한 결과 난방 없이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도 남부지방보다 5일가량 늦출 수 있어서 그만큼 고당도의 멜론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수정이 되면은 위에 순을 갖다 지르고 나면은 다른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면에서는 일손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팔로. 오래전부터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지역 농가들과 차별하기 위해 학교 급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농약에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올해 학교 납품 가격도 1kg에 7,000원가량으로 일반 재배 멜론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이 농가를 포함해 올해 친환경 재배에 도전한 이 지역 농가는 모두 4곳. 다음 달까지 8,000제곱미터에서 7천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 관계 시스템, 스마트팜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온난화로 멜론 같은 열대성 작물 재배 지역도 갈수록 북상하면서 농가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보복 운전의 가장 큰 원인이 깜빡이 없이 갑자기 끼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진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는 습관 잊지 마시고 배려와 양보 운전으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며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청담대교가 가장 힘겨운 모습인데요. 북단에서 남단 방향 시속 20km 내외 속도로 밀리고 있으며 충정로 도심 방면 아현교차로 지나 서대문역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고 증산로 증산역 사거리 부근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전반적으로 수월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있을 예정으로 주변 혼잡이 예상되며 강변북로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아래 하위차로에 도로 점검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재개를 재촉하는 메시지를 연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기회를 망쳐버리길 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압박도 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면서 아베 총리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은 돈 낭비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꺼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고 터무니없다던 이달 초 언급을 거듭한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미국 측 언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의 반응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데에는 우리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미 강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KBS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도움되는 국가가 없다였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북한은 5월 이후 9차례 발사체를 쏘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 등을 발표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겨냥해 불량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가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끌어낸 건 8년 만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광주는 28도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에도 차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과 전북 그리고 호남 남해안으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남부는 빗줄기가 점차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원주가 28도, 대전과 대구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